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페페TV입니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던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 그의 본심은 역사가 쓰여지고 나서야 증명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움직임을 봐서는 중국에 대해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정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을 교체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고, 이를 본 중국이 발끈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데요. 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며 바로잡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WHO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조사 연구팀이 중국에 파견되어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솔직히 전에도 우한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온 터라 기대감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연구팀에서 우한, 화난시장이 바이러스 확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동물학자 피터 다작은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터 다작 박사는 이번 WHO 연구를 보조하는 10명의 독립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다작 박사에 의하면 이번 조사 중 우한 도심에 위치한 화난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난 수산시장은 특별히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가 있는 흥미로운 조사였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수산시장이 문을 닫고 대청소를 했지만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며 물품과 장비와 증거를 남겼고 우리는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손님이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을 수 있습니다. 육류뿐 아니라 해산물 시장에서도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원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블링컨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사실상 사회적 지위와 외교 상황 등을 고려해 서로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불꽃 튀는 설전을 펼치며 날선 비판들이 오갔습니다. 성공은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따지며 조목조목 거론했는데요. 우선 미국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와 홍콩 문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은 대만 해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약화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책임을 묻고자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을 거론하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발언한 사람이 바로 양제츠 정치국원입니다. 근데 미국의 블링컨 장관은 발언 당사자에게 보란듯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내들며 레드라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넘었다. 어쩔래? 전면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제츠 정치국원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걸린 문제다. 홍콩 등 모든 문제 또한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중미 쌍방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을 모독하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에다가 양국 외교 당국자가 가지는 첫 통화라서 이렇게까지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국 앞에 놓인 현안 하나하나가 워낙 민감한 문제들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 모집
못지않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대박 사건이 하나 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는 중국 경험이 풍부하고 대중 전략의 전문성을 가진 전직 행정부 고위관리가 쓴 보고서의 축약본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교체에 초점을 맞춰 대중 전략을 피해야 한다는 공세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본 보고서는 80장 분량으로 워싱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실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아래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중국의 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중국의 공세를 쏟아부었지만 차기 행정부는 그보다 더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아래서 홍콩과 대만,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하나의 중국을 가속화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마오쩌둥과 레닌의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효과적인 대미 전략을 가지고 이를 가동해 왔는데 미국은 효과적인 대중 전략이 부재하다. 공산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시 주석의 초점을 맞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베이징 정가의 타고난 현실주의적 성격과 지도자의 강점은 존중하지만 약점과 흔들림을 경멸하는 성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점을 파악해서 타격을 입혀 시 주석에게 패배의 그림자를 씌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익명의 필자는 대중관계의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전직 고위 정보 관료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노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국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하나 중국의 횡포에 맞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 바로 잡아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구글에 김치의 기원을 치면 결과가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하면 구글 측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구글 코리아에서는 검색창에서 김치 기원 검색 결과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글 지식 패널의 정보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는 웹상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복수의 출처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의 경우 서둘러 수정 조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설을 영어로 표기하면 음력 1월 1일을 뜻하는 르나 뉴이어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해외 유명 사이트나 언론에서는 Chinese New Year라고 번역하는 오류가 발생해 왔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네티즌들의 힘까지 더해져 현재는 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나무인으로 나온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대응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품위 있는 대응은 전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바이든 대통령의 본심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상으로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나라들의 횡포에 맞서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이 되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2021년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또다시 록다운이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집콕 생활을 재개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외출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 속에 그들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의 JB프레스에서는 코로나의 재난이 닥친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콕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시간을 때울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일본은 이미 전 세계에서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기사에서는 주장합니다. 기사에서는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나가야마 아스카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하루에 2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나가야마 씨의 흥을 돋우는 것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수많은 세계인들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데, 나가야마 씨가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밝히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큰 호감을 보이며 다가온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에게 일본이 비자를 발급해줬다는 것을 언급하며 나가야마 씨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포켓몬스터, 이누야샤, 람마 2분의 1 등 일본의 애니메이션 광팬이라며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독일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인들이 잘 모를 뿐 일본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을 새삼 가진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나가야마 씨의 경우 말고도 일본의 콘텐츠는 훌륭하다, 일본은 쿨하다라며 일본을 호평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널렸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일본의 콘텐츠에 숨겨진 힘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일본 최강의 문화 콘텐츠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귀멸의 칼날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하는 일본인들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1년 개봉하여 한국에서도 큰 열풍을 가져왔던 지브리 감독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영화관 흥행 수익이 316억엔을 넘겼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영화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죠. 하지만 2020년 개봉한 귀멸의 칼날은 321.2억엔의 수익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쳐버렸습니다. 개봉한 지 1년도 안 된 영화가 일본 역대 영화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취해버린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며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사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이 기사의 댓글에는 웬일인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되잖아. 억지로 유행을 만들어가면 재미없어져. 라며 그동안 일본이 대단하다는 기사를 작성하면 이에 동조하는 댓글만이 달리던 야후재팬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갈라파고스 국가라 불리며 자신들의 세계에만 갇혀있는 일본인들이 왜 이제 와서 정신 차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뒷배경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이라고는 다 늙은 할머니뿐인 중학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수억 원대의 빚만 남겨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중학생의 나이 때부터 사채업자들의 행패에 시달려왔고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간신히 입학했던 고등학교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중퇴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소년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선택했던 직업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토끼, 여우 등을 나무로 조각하는 조각사였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도 모자랄 판인데 조각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은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게임 속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설명해드린 소녀는 한국의 소설가 남희성 작가가 만든 소설 달빛 조각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은 가상현실 게임을 소재로 하는 소설인데 한국에서는 2000년대 말 큰 히트를 쳤습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소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설 달빛 조각사에서 주인공이 플레이하는 게임의 이름은 로열로드인데요. 달빛 조각사의 팬들은 이 로열로드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팬들이 자신들만의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외국어 번역본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번역본을 보는 외국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단 하나의 소설을 위한 팬사이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수준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유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3개의 작가들도 모였기에
이 사이트는 결국 영미권 최대 웹소설 사이트로 탈바꿈되었죠. 현재도 수많은 작가들이 수만 편의 소설을 기고하며 제2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꿈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의 본질은 한국의 소설 달빛 조각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자신의 소설을 게재하는 소설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반드시 한국인을 넣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달빛 조각사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평소 자신의 작품에 한국인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작중 묘사나 언급 수준을 볼 때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과 이해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는 한국은 내 영혼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가진 문화 콘텐츠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디지털 매체 바이스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인기는 폭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특히 글로벌 1위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콘텐츠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설명합니다. 작년 말 한국의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스위트홈은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카타르,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넷플릭스의 드라마 부문에서도 3위에 올랐을 정도로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죠. 스위트홈은 웹툰부터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흥행을 보장하는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호시탐탐 노리던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의 제작 지원에 전격적으로 나섰고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은 이미 글로벌 월간 사용자 수가 2020년 8월 기준으로 6,7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웹툰은 전통적인 만화 강국인 미국과 일본을 넘어 보수의 대명사 유럽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디지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최근 OTT 서비스와 웹툰에 대한 세미나가 자주 열리는데 이곳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재료가 한국의 콘텐츠입니다. 벨기에의 대형 출판사 에디션 DP의 스테판 페란 편집장은 스마트폰에 맞춰 만들어진 형식의 한국 웹툰은 만화 산업에 있어 혁신의 열쇠라는 생각이 든다 라며 이미 10수년 전에 웹툰을 개발한 한국의 창의성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